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 돈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목격한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세상 참 무섭죠.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장 드라마로나 젖발 법한 이야기를 실제로 겪은 저희 가족들은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시아버지는 20년간 직업 군인으로 군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 만큼 본인에게도 또 자식들에게도 매우 엄격하셨네요. 하지만 리더십이 강하셨고 주변의 평판도 매우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 생활 후에 새로 시작한 사업도 탄탄하게 일궈나가셨죠. 시어머니에게도 매우 다정하셨는데 늘 어머님을 각시라고 칭하시며 아껴주셨네요. 이런 아버님과 사는 저희 시어머니도 매우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시아버지를 내조하시며 자식들을 살뜰히 챙기시는 가정적인 분이셨죠. 특히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셨는데 오징어 볶음과 갈치조림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오징어 볶음과 갈치조림이었는데 시아버지도 저와 입맛이 비슷하셔서 함께 술 한잔 할 때면 안주거리는 늘 오징어 볶음과 갈치조림이었네요. 우리 며느리, 자, 한 잔 받거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가득 따라주세요. 짠! 아버님은 술잔을 기울이시곤 오징어 볶음을 먼저 집어 드셨는데 안주를 드시면 늘 너스레를 떨곤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각시가 만든 오징어 볶음이 최고네. 아가, 너도 한번 먹어보거라. 어떤 유명한 식당에 가도 맛보기 힘든 거다.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저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어머님 음식이 제 입맛에 딱이에요. 안주 후에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반복되는 레파토리였지만 장단을 맞춰드리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선 시부모님 금술이 좋아 인고 부부라고 칭하곤 했습니다. 하나 있는 시누이도 다른 여느 시누이들과 달리 매우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온 제가 마음에 든다며 일찍이 새언니라고 부르며 따랐거든요. 신우 덕분에 더 빨리 시댁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게 되어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형 되는 시숙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 시댁과는 큰 마찰이 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이었어요. 시댁 식구 중 어느 하나 싫은 사람이 없었지만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항상 시숙이었네요. 시숙은 어릴 적부터 집안의 골칫덩이였는데 그건 시숙과 결혼한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이 아까울 정도로 경우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었죠. 특히나 맏며느리 역할은커녕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형님은 학원을 운영했고 시숙은 각종 사업을 한다며 일을 벌이길 좋아했는데 처음엔 옷 장사를 한다고 했다가 망했고 나중엔 신발 장사, 또 그 이후에는 해외에서 짝퉁 명품을 들여와 팔다가 신고를 당하더군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지만 시댁에서는 그저 장남이란 이유로 그런 시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은근한 차별 속에도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 서운한 기색 없이 아들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런 묵묵한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숙 내외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자주 볼 일이 없으니 결혼 후에도 나름 평온하고 고요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7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어머님의 연세가 고작 60대 중반이셨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제가 직접 나서서 간병을 도맡았네요. 결혼하고 지금껏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함께 목욕탕에도 다닐 정도로 어머님과의 사이가 각별했기에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 제가 곁에서 직접 간호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간병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옆에서 간단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가끔 좋아하시는 노래도 틀어드리며 힘든 병원 생활을 버티실 수 있게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호와 정성이 부족했던 탓인지 병세는 나날이 깊어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전에 없던 첫째 며느린 형님을 찾으셨습니다. 얘야, 너 혹시 첫째 아가랑 연락하고 지내니? 난데없는 형님의 안부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사실 형님과는 결이 맞지 않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굳이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사실 따로 연락하고 지내진 않아요. 제 대답에 어머님의 실망하신 표정이 생생하네요. 큰아들이 워낙 각별했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큰며느리지만 내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렇구나. 내가 저번에 큰며느리에게 전화하니 안 받더구나. 둘째 너도 너무 든든하고 고맙지만 첫째 며느리도 보고 싶어.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어머님, 그러면 제가 형님한테 한번 연락드려 볼게요. 어머님의 병세가 갈수록 깊어지셨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살아생전 그토록 아꼈던 장남과 그의 처인 큰며느리가 보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형님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 동서가 웬일이야? 긴 통화음 끝에 받은 형님의 목소리는 쌀쌀맞게 그지없었네요. 형님,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혹시 병원 오셔서 얼굴이라도 비춰주실 수 있으세요? 난 또 뭐라고. 아휴, 동서. 내가 동서처럼 한가운 사람인 줄 알아?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내 밑에 직원들이 지금 몇인 줄 알아? 그리고 생전 전화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전화야? 어머님이 혹시 전화하라고 시켰어?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전화하셔야지. 형님이 전화 안 받으셨다면서요. 어른이 전화를 거셨으면 아무리 바빠도 전화라도 좀 드리지 그러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바쁘시길래요. 지금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와, 동서 안 본 사이 굉장히 건방져졌다.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거리야?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못 배워먹은 짓거리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면 병원 문병도 좀 오시고 괜찮으신지 살펴보는 게 도리 아닌가요? 형님 몇 번 오셨어요? 저번에 한 번 오고 말았잖아요. 내 입장에선 한 번도 많이 간 거야. 한가한 사람 취급하지 마. 내가 동서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 바쁘니까 끊어.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큰맘 먹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형님의 짜증이었네요. 저는 차마 통화 내용을 어머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고 갈수록 몸이 노쇠해져가는 어머님이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병이 더 악화되진 않을런지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게 포장해서 둘러댔네요. 둘째야, 첫째한테 전화는 해본 게냐? 네 어머님. 형님이 안 그래도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내로 한번 들리겠대요. 지금은 애들 시험 기간이라 바쁜가 봐요. 아, 그래? 별일 없는 거면 됐어. 워낙 큰애가 사고를 많이 치잖니.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했다. 됐어. 어머님, 무소식이 희소식이래요. 어머님 곁엔 제가 있잖아요. 지금 어머님은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것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 고맙다, 고마워. 비록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제 거짓말에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정성껏 간호를 해도 어머님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힘겹게 병마와 싸우다 1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장에서 모두 슬픔에 빠져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그만큼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컸기 때문일 테죠. 슬픔을 꾸역꾸역 삼켜내고 있던 바로 그때 저는 장례식에서 경악할 만한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시숙과 남편이 조문객을 맞으며 어머님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형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했기에 저는 급히 형님을 찾았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에 설마 하고 마지막으로 둘러본 상주들이 쉬는 작은 방에서 저는 형님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그 안에서 형님은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매니큐어를 바를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어머님 장례식장이에요. 첫날부터 뭐 하시는 거냐고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화가 난 저는 전에 없이 형님에게 앙칼지게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가관이었죠. 아, 지겨워 죽겠어. 나 대체 여기 얼마나 있어야 돼? 아니, 아들들만 있으면 되잖아. 왜 우리까지 여기서 일손을 도와야 하는 건데? 형님은 좀이 쑤시다는 듯 몸을 이리저리 꼬며 볼멘소리를 하더군요. 형님, 우리까지라뇨. 어머님이 형님하고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어머님은 형님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걸 외면한 사람은 형님이셨죠. 아니, 바쁜데 어쩌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어머님 병문안 갔어. 근데 어머님 병세가 나아지신다면 내가 메이크업을 바꿔서라도 갔지. 근데 의사도 살릴 수 없는 걸 내가 살릴 수 있어? 이게 현명한 거 아니야? 난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도대체 뭐가 잘못인 건데?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큰소리치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 모습을 혹시라도 어머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싶었죠. 형님, 그러다 정말 천벌 받아요, 천벌. 아무리 일손은 돕기 싫어도 장례식장에서 매니큐어 바르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머님에 대한 기만 아니냐고요. 뭐? 보자 하니까 이게 기어오르려고 하네? 너 죽고 싶어? 아니, 동서. 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 계급장 떼고 장례식장에서 한번 해볼까? 동서 학교 다닐 때 싸움 좀 했나 봐. 나도 싸움 좀 했거든. 너 나와. 한판 붙게. 당장 나와. 형님은 성인 여성이 내뱉는 말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치하게 소리치며 정말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갈 기세였습니다. 형님, 생각하는 게 정말 어리시네요. 이런 사람이 내 형님이라는 게 정말 쪽팔려서 내가 솔직히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부탁인데 매니큐어 그만 바르시고 빨리 나가서 아버님 옆에서 식사라도 챙겨드리던가 아님 제발 서서라도 계세요. 네? 제가 부탁할게요. 제가 가슴을 치며 말하자 그제서야 형님은 민기적대며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동서, 내가 진짜 동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생각해서 나가는 거다. 내 남편 낳아준 어머니니까 이제 제발 참견 좀 하지 마. 귀찮아 죽겠어. 아니 서방님은 동서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산대? 이렇게 거머리 같은데. 매니큐어를 너저분하게 늘여놓고 끝까지 궁시렁대며 방을 나서는 모습에 저는 혀를 내둘렀어요.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시숙 내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숙 내외는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가족들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님께 안부 전하는커녕 명절에도 일이 있다고 불참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아버님께서 구태여 시숙을 꾸짖지 않으셨기에 저희 역시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네요. 평생 인고 부부로 사시다가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신 아버님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간간히 아버님 댁에 들러 끼니를 챙겨드리거나 함께 산책을 가자고 권했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랑 코다리찜 해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뭐하러 이런 걸 해왔어? 아버님, 이제 사업도 정리하셨는데 여행도 좀 다니시고 즐기셔야지 왜 집에만 계세요? 예전에 아버님 얼마나 멋지셨어요. 군인이셨을 땐 몸도 다부지시고 얼마나 보기 좋으셨냐고요. 아버님 지금 거울 좀 보세요. 흰머리가 희끗희끗 지저분하게 이게 뭐예요. 얼른 미용실 가셔서 머리도 좀 하시고요. 친구분들도 만날 약속도 잡으시고요. 네?
내가 이제 그런 거에서 뭐 하겠니? 그저 네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인생에 낙이 없구나. 네 어머니 있을 때 몰랐는데 가고 나니 빈자리가 너무도 커.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 아버님의 모습에 저는 말없이 손을 잡아드리는 것 외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이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 오늘 주말인데 오랜만에 저랑 소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어머님이 해주셨던 오징어 볶음 제가 직접 해드리려고 장 봐왔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 오징어 볶음 좋지. 제가 직접 어머니께 전수받았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그 맛 그대로 구현해 드릴게요. 쓴 웃음을 지어 보이셨지만 결국 아버님은 제가 만든 오징어 볶음과 가져온 반찬들을 드시면서도 어머님 생각이 나시는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씩씩한 척 웃어 보였던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하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났던 건 비단 아버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 역시도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님의 제삿날 평소 어머님이 자주 만들어 주셨던 음식을 직접 만들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머님 생각에 눈물이 터졌어요. 소매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을 때 뒤늦게 제사에 참석한 형님이 그 모습을 보곤 저에게 면박을 주더군요. 아휴, 아니 누가 보면 친엄마 돌아가신 줄 알겠네. 그만 울어. 저한텐 친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가시돋친 말에 저 역시도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되받아치자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세상에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제발 그 착한 척 좀 그만해 동서. 이제 정말 질리려고 해. 착한 척이라뇨? 전 정말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형님 같은 줄 아세요? 내가 어때서? 나도 어머님 처음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 갔었어. 아, 그때 딱 한 번이요? 전 매일 가서 말동무해드리고 손 잡아드렸어요. 우리 어머님 조금이라도 더 봐두려고요. 주방에서 저희끼리 언성을 높이니 아버님께서 크게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아버님의 기침 소리에 형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조심해. 입 함부로 놀리다가 골로 가니까. 말도 안 되는 협박에 기가 막혔지만 돌아가신 어머님을 기리는 날 가족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다물었네요.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고 언제라도 내키면 가족들 앞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제 머리채를 쥐어 뜯을 사람이라고 짐작했으니까요. 그런 사람 괜히 도발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번번이 시숙내외와 부딪힐 때마다 다툼은 잦아졌고 그럴 때일수록 어머님의 빈자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느끼는 와중에도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더군요. 다행히 처음엔 상심이 크셨던 아버님은 계속되는 저희의 성화에 어머님의 빈자리를 이겨내려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바둑을 두러 다니시거나 가끔 당구장에도 가시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혼자 집에 계실 때면 여지없이 술을 드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과 함께 사시던 집에 돌아오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순간이 못 견디기 힘드셨나 봐요. 생각보다 잦은 음주로 인해 전부터 앓고 계시던 당뇨가 심해질 정도였어요. 혈압도 높으셨고 이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셨네요. 경미한 치매 증세도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기에 저희 부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당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님을 혼자 두었는지 저 스스로가 참 원망스럽네요. 단순히 했던 말을 반복하는 정도라 남편도 가볍게 넘겼던 것 같아요. 아버님, 아무리 적적하셔도 술 드시지 마세요. 이제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알았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 말라며 손을 휘휘 저으셨고
그렇게 저는 아버님 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돌아 나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름 아버님을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디 그게 아버님 성에 차겠습니까? 그래도 전 며느리로서 적적한 아버님을 위해 꾸준히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틀째 아버님이 연락이 안 되시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틀째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2주 전에 통화했고 엊그제도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당구장에 가셨나 했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되네. 어제 내일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그 길로 곧장 아버님 댁에 가보았지만 계시지 않았어요. 단순히 당구를 치러 가셨거나 바둑을 들어가셔서 전화를 받지 못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연락 두절이 된 지 며칠째가 되니 마음이 초조해졌네요. 저는 미친 듯이 아버님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남편 역시 시숙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알아? 아버지를 왜 나한테 찾아? 시숙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남편은 짐작 가는 게 있는 듯 시숙을 추궁했습니다. 형이 아버지 빼돌렸어? 솔직히 말해. 나 지금까지 형이 아버지 돈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간 거 알거든? 지금 아버지 어딨어? 빨리 말해. 시숙이 아버님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금시초문이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추궁에 시숙은 결국 본인이 요양병원에 보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요양병원에 가셨어. 뭐?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아니, 장남인 내가 다 알아서 할 일이지 너한테까지 보고해야 돼? 뭐라고? 네가 뭔데 아버지 마음대로 요양병원에 보내? 아버지 집에 하루에 한 번씩 와주시는 요양보호사님 계셨잖아. 야, 내 맘이지. 편하게 거기서 치료받으라고 보낸 거지. 내가 아버지 잘못되라고 보냈겠냐? 거기 어디야? 어디 요양병원이야? 빨리 말해. 시숙에게 위치를 물어 요양병원에 가는 중에 남편이 말하더군요. 아버님이 어린 시절부터 유독 장남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기에 형이 아버님의 재산을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갔을 때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다고요. 큰아들, 큰며느리, 큰손주를 늘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이셨기에 둘째 며느리인 저에게도 은근한 차별이 있었을 거라고 미안하다네요. 분명 당신도 느꼈을 거야. 형수보다 당신이 훨씬 부모님께 잘하는데도 유독 형수를 예뻐하셨지. 그런 생각하지 마, 여보. 난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 장남이 우선인 건 그 시대 어르신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냥 무탈하게 아버님 모셔오는 것만 생각하자. 저희는 아버님이 계신다는 요양병원에 가는 길 내내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별일 없이 아버님을 모셔올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요양병원에서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아버님은 양손이 침대에 묶인 채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지르고 계셨고 병원 직원들은 그런 아버님에게 고함을 지르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이거 풀어. 이거 풀라고.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아하, 이 영감님 좀 가만히 계셔. 직원들은 발버둥 치는 아버님의 다리까지 포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순식간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당장 카메라를 꺼내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촬영했고 곧장 아버님께 달려갔죠. 아버님, 아버지, 아들, 며느라, 나 좀 구해다오. 나 여기 못 있겠다. 여긴 지옥이야, 지옥. 아버님은 흐느끼며 소리치셨고 병원의 만행을 영상으로 촬영한 저는 휴대폰을 높이 들고 병원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나 지금 이거 다 영상 촬영했어. 내 폰 뺏을 생각 말고 당장 아버님 손 풀어. 이미 지인들한테 이 영상 다 보내놨으니까 어서 아버님 손 푸세요.
제가 분노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치자 그제서야 병원 관계자가 등장하더군요. 야, 어서 풀어! 풀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보니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으셨더라고요. 입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험한 꼴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 관계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요양병원입니까? 아니면 산 사람들 감금시키는 감옥입니까? 정신병원인가요? 왜 멀쩡한 환자 손을 묶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아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치매 있는 환자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 환자가 어떤 돌발 행동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꾸 다른 환자들 때리고 괴롭히는데 당연히 묶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환자들도 보호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 잘 아는데 저희 아버님 절대 그럴 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그럴 분이 아니라고요. 20년 동안 군생활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남한테 해를 끼쳐요? 당장 CCTV 틀어봐요. CCTV 틀어보라고요. 아, 이상하게 저 환자분이 꼭 CCTV 사각지대에서 환자들을 괴롭히더라고요. 병원 관계자는 이죽거리며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 태도에 저는 더더욱 분노했어요. 병원 직원들에게 손이 묶인 채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던 아버님의 모습과 제가 결혼 생활 이어오며 따뜻하게 품어주시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며 감정이 북받쳤네요. 그럴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증거도 없는데 묶어뒀다고요? 제가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기자를 만나든 인터넷에 퍼뜨리든 이 악행 꼭 퍼뜨리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으십니까? 저희도 부탁받고 하는 거라고요. 부탁이요? 말 실수했네. 이거 말 실수? 뭐예요?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하시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은 저 환자분 큰아드님께서 따로 당부를 하셨어요. 병원 관계자는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의 말에 저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당뇨가 있었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숙은 요양병원에 보내버렸어요. 입원을 시키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더군요. 아버님께서 이 요양병원 밖으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큰아드님이 오셔서 환자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일임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절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흰 큰아드님의 말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 환자분 정말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가끔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런 환자분들에겐 강압적으로나마 그렇게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뭐라고요? 그렇게 할 자격? 아니, 사람을 저렇게 묶어둔 이유가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도요? 매일같이 병원에서 나가겠다, 도망치겠다 소리치시는데 묶어둘 수밖에 없잖아요. 보호자인 큰아드님이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요. 당신들 이거 불법인 거 알죠? 우리 아버님은 그럼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우리 아버님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말만 듣는 거냐고요? 그건 저희도 돈 받고 하는 거라. 돈이라는 단어에 기가 찼습니다. 노인들의 노년을 보장해야 하는 곳에서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힘없는 노인을 감금하고 제압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진작 아버님을 저희가 모셨더라면 연락 두절이 된 그 순간부터 신속히 아버님의 행방을 찾았더라면 적어도 아버님이 이런 수모를 겪으실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 여기 딱 보니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가둬두는 그런 장소인가 보네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데가 있나요? 요즘 요양병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99%가 좋아도 당신네들 같은 단 1% 때문에 요양병원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다른 노인들을 괴롭혔다고요?
당신들이 그런 거짓말하고도 무사히 병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을 불렀네요. 그리고 그간 아버님을 불법으로 감금한 것과 묶어두고 손찌검했던 모든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억장이 무너졌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지만 아버님이 겪은 서름을 조금이라도 되갚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악스러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네요. 저희 부부는 뒤늦게 시숙이 왜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버렸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시숙은 아버님을 꼬셔 아버님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의 재산을 거의 다 빼돌렸더군요. 처음엔 혼자 계셔 적적한 아버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합가를 제안했고 아끼던 큰아들의 말에 아버님은 단박에 사시던 집을 정리하셨네요. 이후 집을 판 돈을 시숙에게 주었으니 돈을 받기가 무섭게 시숙의 처는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고 선언하며 결국 요양병원에 보내지신 거였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가진 돈 때문에 그 재산 가지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 남편은 분노했고 저 역시도 고작 돈 때문에 부모를 요양병원에 버렸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시숙 내외는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막상 아버님이 집을 팔고 재산을 넘겨주자 마음이 변한 거였죠. 아니, 애초에 모실 마음 따위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모시지 못하겠다고 말한 쪽은 시숙의 처였는데 시숙 역시 처의 뜻에 따라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에 일조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아버님, 어머님은 시숙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를 사랑과 관심으로 길렀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키우셨습니다. 두 분의 성정을 익히 알고 있는 저는 이런 훌륭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시숙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죠. 특히나 두 분의 사랑과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시숙이었기에 남편은 더욱 원통해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참지 못하고 시숙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야, 너 나와. 너 당장 나와. 네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어? 아버지 모시겠다고 해놓고 재산 다 받으니 요양병원에 보내버려? 네가 인간이야? 네가 큰아들이라서 나보다 사랑도 더 많이 받았잖아. 재산도 더 많이 받았고. 너 용돈 10,000원 받을 때 난 5,000원 받았어. 너 새 옷 살 때 난 네 옷 그대로 물려 입었어. 네 신발 사줄 때 난 그것도 물려 신었다고. 근데 그렇게 잘해줬던 아버지 어머니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어떤 꼴을 당하셨는지 알아? 너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하지 말아야 할 치욕까지 당하셨다고. 네가 사람 새끼냐? 문을 두드리다가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며 오열하니 그제서야 고함 소리에 못 이긴 시숙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숙의 멱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따라 나온 시숙의 처는 더욱 가관이었죠. 아, 재수없게. 그만 울어요. 아니, 아버님은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재산 물려주신 건데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아버님 입장에서도 큰아들 집에 얹혀 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편하게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 일 나가고 이도 일 나가고 자식들도 다 학원 가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어차피 돌볼 사람 없는 거 차라리 요양병원이 낫겠다 싶어 보내드린 건데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요. 재수없게. 누가 보면 우리가 아버님 죽이기라도 한 줄 알겠네. 뭐?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시숙의 멱살을 놓고 형수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시숙의 처는 거리낌 없이 입을 놀려댔습니다. 아, 그리고 서방님도 인정하시네요. 아버님이 서방님보다 우리 남편을 더 좋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우리한테 다 물려준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동네 창피하게 소란 떨지 말고 당장 돌아가요. 형수,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대하셨어요? 돈 뺏고 쫓아내고 그렇게 버렸냐고요. 버리다뇨. 말 똑바로 해요. 그냥 모실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짝다리를 짚고 팔짱을 낀 채 뻔뻔하게 말하는 그 태도에 남편의 눈이 횟가닥 돌더군요. 제가 차마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손을 들어 형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워낙 덩치가 좋고 손이 큰 사람이라 뺨을 내리치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보던 저와 시숙도 깜짝 놀랐어요. 네가 인간이야? 이 여자야. 너 내가 형수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였지? 야, 너 맞은 거 신고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네 콩밥 먹게 할 거니까 신고해. 알았어? 남편의 투박한 손에 따귀를 맞은 시숙의 처는 그대로 얼어버렸고 남편은 분노에 차서 말을 이어갔죠. 아버지 돈 갈취한 죄, 모시겠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죄,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에 감금한 죄, 모든 죄목을 다 들어서라도 나 당신들 꼭 콩밥 먹일 거야. 아픔과 당황스러움으로 얼어있던 시숙의 처는 정신이 들었는지 시숙에게 달려들어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뺨 맞았어. 당신 동생, 아니 네 동생한테 뺨 맞았다고. 가만히 있을 거야? 얼른 한 대라도 쳐. 쟤 치라고. 어린애처럼 소리치는 시숙의 처를 보고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네요. 하지만 시숙 역시 지금 남편을 건드렸다간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알았는지 그저 참으라는 말뿐이었어요. 씩씩거리는 남편을 대신해 저도 시숙의 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왠지 시숙네와 만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야, 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우습게 보였나 본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네가 한 짓은 언젠가 꼭 너한테 돌아올 거니까. 형님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줬더니 꼴 같지도 않네 정말.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지만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끝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네요. 역시나 시숙의 처는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계급도 낮은 게 나한테 뭐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버님 모시겠다고 한 증거 있어? 그렇게 말하고 아버님 집 팔게 한 증거 있냐고. 계급 좋아하고 자빠졌네.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한 말이랑 아버님 말씀이랑 다르더라. 아버님은 가벼운 경증 치매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아버님 본인도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여태 니들이랑 통화한 내역 다 음성으로 남겨두셨단 말이야. 아버님 그런 분이셔. 모든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 이제 어쩔래? 너희가 말한 거 음성으로 전부 증거가 돼서 남아있다고. 뭐? 음성 녹음? 아버님이 그런 걸 할 줄 알 것 같아? 웃기지 마. 참나. 그래. 아버님 예전에 군인이셨어. 활발하게 사회생활 하셨고 사업체도 꾸려 나가셨던 분이 그런 것도 모르실까 봐? 너 참 한심하다 한심해. 증거를 운운하던 시숙의 처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도 횡설수설하시는 아버님 말씀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님의 휴대폰에 녹음된 통화 내역으로 모든 정황을 알 수 있었던 거였어요. 통화 내용은 참 가관이더군요. 시숙은 어떻게든 아버님을 꿰어 재산을 뺏어가려 갖은 아양을 떨며 합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처가 마음이 변했다며 아버지를 더 좋은 곳에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곳이 요양병원인 줄도 모르고 아버님은 본인을 모시러 오기로 한 큰아들에게 어디쯤인지 확인 전화까지 하셨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들을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먼저 가시고 빈집에 혼자 계시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저희가 먼저 아버님의 의중을 물었더라면 오히려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오죽했으면 왕래도 적은 시숙 내외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을까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더군요. 속상한 마음도 잠시 저희는 지체하지 않고 재산 반환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살아생전 아버님이 피땀 흘려 일해 모은 재산을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갈취하는 꼴을 보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님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것이기에 정당하게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버님을 불법 감금한 죄와 명예훼손한 죄, 폭행죄 이외에도 드러난 만행이 많았기에 각종 죄목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시숙과 그 여자를 용서해 줘버렸거든요. 그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뺏어간 재산을 돌려주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조건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자식과의 인연을 끊어도 시숙이 교도소에 들어간 걸 원치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우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장남 널 그렇게 믿었건만 나한테 이렇게 불효를 저지를지 몰랐구나. 다신 이 애비 찾지 말고 앞으로 안 보고 살자꾸나. 오늘부터 내 장남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시숙 내외는 아버님의 돈으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은 멋진 아파트에서 살려고 했고 아버님은 허름한 요양원에 보내버린 겁니다. 아주 나쁜 인간 말종들이었어요. 다행히도 아버님께서 빼앗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님은 저희 부부가 모시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집으로 오신 후부터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둘째야, 어렸을 때부터 이 애비와 애미가 장남만 챙겨서 미안했다. 많이 서운했지? 아버지, 어떻게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유가 어찌됐든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자식된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미안하다 말씀 마세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듬직해 보였는지 내가 유독 너보다 네 형을 각별하게 생각했지. 요즘 세상에 장남이 다 뭐라고. 결국 이런 꼴을 당할 것을. 부끄럽구나. 처음으로 남편은 자라오면서 받은 은근한 차별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서운했다는 자신의 감정을 터놓더군요. 아버님 역시 둘째였던 남편의 서름을 아시곤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뒤늦게라도 남편이 캐캐 묵은 감정을 풀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버님과 남편은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다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참, 멀리 경상도로 시집을 간 신우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는데요. 아니, 큰오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릴 적부터 온갖 혜택은 다 보더니 어떻게 아버지를 이상한 요양원에 보낼 수가 있냐고. 요즘에 시설 좋고 믿을 수 있는 요양원이 얼마나 많은데 내 그 자식을 가만 안 놔둬. 수화기 너머로 흥분한 듯 쏟아내다 흐느껴 오는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는 시숙 내외에게 노발대발 화를 냈고 다음날 아버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간 친정에 소원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아빠, 멀리 시집갔다는 이유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해요. 난 이런 일이 있던 줄도 모르고.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방에서 나온 신우는 저에게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새언니, 미안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그리고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아가씨. 아버님 곁엔 제가 있으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그만 우시고요. 아버님 걱정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저 혹시라도 아빠 모시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제가 좀 보태고 싶은데. 아가씨, 괜찮아요. 아버님 오신다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저희 아빠가 불편하면 꼭 저한테 말해줘요. 아버님이 불편하다뇨. 입맛도 저랑 잘 맞으시고 얼마나 유쾌한 분이신데요. 제발 그런 걱정 말아요. 눈물에 젖은 신우의 얼굴을 닦아주며 예전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셨듯 신우를 꼭 안아줬어요. 아버님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을 한아름 끌어안고 돌아갈 신우가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었으면 싶더라고요. 한바탕 소란이 있은 후 다시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들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네요. 그렇게 저희는 시숙네와 인연을 끊고 산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시숙내외의 소식으론 시숙의 사업 실패와 시숙처의 잘못된 투자로 나라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였네요. 그들이 벌을 받아 통쾌할 거라 생각했지만 왠지 찜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시숙내외의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숙은 아버님께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었고요. 아버지,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기 싫으시면 빌려라도 주세요. 꼭 갚을게요.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이에요. 이거 100% 되는 사업이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걸려온 시숙의 전화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아버님의 휴대폰을 빼서 한마디를 하더군요. 야, 너 대체 왜 네가 싼 똥을 아버지한테 치워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옆에 있는 한 아버지한테 10원 한 푼 받아갈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도 더 이상 널 아들로 생각 안 하시니까 네 똥은 네가 치워라. 알겠냐?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똥을 네 면상에 아주 처발라 버릴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알아들어? 남편이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고 시숙의 전화에 아버님은 크게 실망하셨어요. 말은 안 하셨어도 내심 시숙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말이죠. 결국 시숙 내외는 무리한 투자로 현재 월세방을 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꼴에 빌라 같은 곳에선 살고 싶지 않은지 보증금 5천에 월세 160만 원짜리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참 한심했습니다. 그리 힘들다면서 월세 160만 원짜리를 살고 싶을까요? 아마 그 월세를 못 내면 나중에 보증금을 까먹을 테고 그 보증금도 못 내면 길거리에 나앉겠죠 뭐. 아버님도 더 이상 시숙의 연락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못내 가지고 있던 장남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끔 술 한잔 하시는 날이면 그토록 예뻐하던 큰아들 내외가 괘씸하신지 중얼중얼 욕을 하시더군요. 못된 놈, 내가 장남이라고 큰아들 놈을 잘못 키웠어. 그 놈이 데려온 처도 마찬가지야. 그것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동안. 에휴, 내 앞에 절대 그놈들 얼씬도 못하게 하거라. 알았냐 둘째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아버지 곁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다시 기분 좋게 술잔을 드시더라고요. 물론 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은 한 달에 한 번 맥주 한 잔만 허락해 드렸고요. 어머님에 대한 슬픔을 술로 푸시던 아버님은 이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시려 노력 중이십니다. 빠짐없이 주말 아침마다 등산 가시고 군 생활을 함께했던 전우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며 아픈 기억을 잊고 즐겁게 지내시려 노력하고 계세요. 저는 100세 시대를 사시는 만큼 이왕이면 아버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함께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요. 요즘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교류를 끊고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껴서입니다.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이나 사랑, 우정, 가족 간의 정, 혹은 오래 나눈 전우애 같은 것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야말로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해주는 값진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형제 간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가족의 연을 끊고 사는 사례는 여러분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시숙 내외처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단지 돈 때문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죠. 점점 냉랭해지고 싸늘해져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세상엔 돈보다 소중한 절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따뜻한 온정으로
더욱 살기 좋아졌으면 하는 소망이네요. 어디에도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털어놓으니 생각보다 후련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